박서준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42세의 남자가 경력의 정점에 서고 모든 것이 계획되고 계산되며 안전하게 구축되었다고 생각하는 나이. 하지만 지난 1년 반은 그의 삶을 폐허로 만들었다. 15년간 그가 일궈온 건설그룹은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있지도 않은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대형 계약이 파기되었다. 그 후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했고 뒤이어 세무조사와 벌금, 계좌 동결이 닥쳐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사업 기반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박서준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까칠한 수염이 손바닥을 찔렀다. 면도를 안 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해서 무엇하겠는가? 미팅은 끝났고 협상은 결렬됐으며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이제 남은 것은 10년 전 가족을 위해 샀던 이 외곽의 집뿐이었다. 그때는 이곳에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딸아리가 자라서 대학에 가고 결혼도 할 것이라고. 아내 수지는 정원과 숲이 보이는 테라스를 꿈꿨지만 그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뇌졸 중이었다. 박서준은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침에 곁에 있던 그녀는 저녁에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하루 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장례식 후 그는 계약과 회의에 몰두하며 고통을 잊으려 일에만 매달렸다. 아리는 보모와 그 후엔 가정교사와 남겨졌다. 아버지와 딸은 저녁에나 얼굴을 마주했지만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듯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자랐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다. 1년 전 아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열과 두통, 무기력증이 전부였다. 박서준은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사흘 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구급차는 밤중에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고 진단명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었다. 아리는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박서준은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주차장의 차 안에서 잠을 잤다. 가족의 병실 출입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아리는 살아남았지만 의사들이 말하는 외상 후 신경학적 증후군이라는 후유증이 남았다.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반수면 상태로 보냈다. 신경과 의사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시간이 필요하고 재활과 간병이 중요하다고 했다. 회복될 수도 있지만 평생 이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고. 박서준은 최윤아라는 간병인을 고용했다. 35세의 여성으로 의료 교육을 받았고 개인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최윤아는 전문적이고 세심해 보였다. 그녀는 집에 들어와 24시간 내내 아리를 돌보며 밥을 먹이고 마사지를 하고 약을 챙겼다. 박서준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확인할 기력이 없었다. 사업은 무너지고 있었고 빚은 늘어났으며 매일 새로운 타격이 가해졌다. 한 달 전 최윤아는 월급 인상을 요구했다. 박서준은 솔직하게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힘든 노동과 휴일 없는 근무를 이유로 계속 고집했다. 그는 남은 사업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제안했다. 최윤아는 일주일 뒤 문을 세게 닫고 떠나버렸다. 사람을 소중히 할 줄 모르시네요. 박 대표님. 그래서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박서준은 직접 딸을 돌보려 했지만 역부족임을 깨달았다. 아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고 그는 협상과 미팅, 무언가라도 건져보려는 시도들로 바빴다. 가정부, 정원사, 요리사는 반년 전에 이미 내보냈다. 집은 버려진 저택처럼 먼지와 황량함으로 뒤덮여갔다. 절망 속에서 박서준은 몇몇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올렸다. 16세 여아 간병인 구함, 숙식 제공, 급여는 상징적인 수준이며 추후 지급 가능. 전화는 거의 오지 않았다. 연락해온 사람들도 상징적인 급여라는 말에 거절했다. 박서준이 집을 팔고 아리와 함께 어디 변두리의 원룸으로 이사할까 고민하던 중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서준 씨 되십니까? 차분하고 낮으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다. 저는 강소망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봤습니다. 박서준은 지친 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40세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간병한 경험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면접을 보러 가도 될까요? 그는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강소망은 2시간 뒤에 도착했다. 박서준은 대문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보통 키에 마른 체형,
짧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지쳐 보였지만 예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옷차림은 청바지와 재킷, 편한 신발로 간소했다. 화장기나 장신구는 전혀 없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박서준은 차를 권했지만 강소망은 거절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따님의 간병인을 구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과거가 순탄치 않습니다. 박서준은 경계심을 느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강소망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막 출소했습니다. 마약류 소지 혐의로 3년간 복역했습니다. 누명을 썼지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박서준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전 같았으면 즉시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리는 도움이 필요했고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가진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돈은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딸을 돕기만 한다면요.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보여주세요.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아리는 이불을 덮고 자기 방에 누워 있었다. 방은 한때 아늑했었다. 밝은 꽃무늬 벽지, 책장, 부드러운 카페트. 이제는 약 냄새와 퀴퀴한 공기 냄새가 진동했다. 박서준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다. 아이는 미동도 없었다. 눈은 반쯤 뜨여 있었지만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강소망이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리야, 내 이름은 소망이야. 내가 널 돌봐줄게. 내 말 들리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박서준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거의 반응이 없어요? 가끔 눈을 깜빡이거나 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말을 안 한 지는 반년이 넘었습니다. 강소망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한 뒤 동공을 살폈다. 그리고 박서준을 돌아보았다. 어떤 약을 먹고 있나요? 그는 협탁을 가리켰다. 알약이 든 약병 몇 개와 상표 없는 흰색 약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건 신경과 의사가 처방한 약이고 이건 비타민입니다. 이전 간병인이 도움이 된다고 장담하더군요. 강소망은 그 약통을 집어들어 손 안에서 돌려보았다. 안에는 노란 가루가 든 작고 투명한 캡슐이 들어있었다. 어디서 난 건지는 모릅니다. 이전 간병인인 최윤아 씨가 직접 주문했어요. 신경계 회복에 좋은 특별한 복합제라고 하더군요. 강소망은 뚜껑을 열어 내용물의 냄새를 맡고는 다시 닫았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방은 복도 건너편에 있습니다. 친구는 옷장 안에 있을 겁니다. 강소망은 남았다. 첫날, 그녀는 집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먼지를 닦고 저녁을 준비했다. 박서준은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집안일을 부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소망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지러운 곳에서는 살 수 없어요. 정신적으로 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저녁에 박서준이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깨끗한 조리대와 상쾌한 냄새,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따뜻한 국을 보고 그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그의 삶에서 무언가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강소망은 꼼꼼하고 참을성 있게 아리를 돌보았다. 그녀를 먹이고 씻기고 팔다리 운동을 시켰다. 박서준은 멀리서 지켜보며 딸이 가끔 강소망을 의식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길지는 않았지만 그 1, 2초의 시선은 살아있었다. 사흘 뒤 강소망이 물었다. 박서준 씨, 아리가 그 비타민을 얼마나 자주 먹나요? 최윤아 씨는 하루 3번 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요. 복용 후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 적 있나요?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주에 깊게 보지 않았다. 그랬어야 했는데. 강소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기 방에 앉아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3일째 받침 캡슐 복용 후 40분 뒤 무기력증 심화. 아리는 졸기 시작하고 동공이 수축됨. 저녁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함. 성분 확인 필요. 박서준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는 사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몰두해 있었다. 예전 파트너인 김민규에게서 전화가 와 만남을 제안했다. 서준아, 방법이 하나 있어. 부산의 한 투자자가 내 그룹에 남은 자산을 매입할 의향이 있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와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자. 박서준은 동의했다.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기회였다. 그는 비행기표를 사고 여행 가방을 쌌다. 떠나기 전 아리의 방에 들렀다. 아이는 옆으로 누워 벽을 보고 있었다. 박서준은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일주일만 다녀올게. 딸 소망씨가 잘 돌봐줄 거야. 힘내. 알았지? 돌아와서 다 바로잡을게. 아리가 눈을 깜빡였다. 박서준은 딸이 자신의 말을 들었다고 믿고 싶었다. 부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 박서준이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최윤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놀랐다. 해고된 후 그녀는 연락 한 번 없었다. 박 대표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태롭고 거의 다정하게 들렸다. 새로운 간병인이 왔다고 들었어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아리에게 비타민은 꼭 제 시간에 줘야 해요. 그거 없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거예요.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최윤아 씨, 우리 좋게 헤어진 거 아니잖소. 왜 전화했습니까? 아이가 걱정돼서요. 그 비타민은 특별 처방이에요. 중단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녀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서준은 그녀가 왜 전화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강소망이 아리에게 계속 캡슐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강소망은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되자 결심을 굳혔다. 박서준이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그녀는 아리에게 아침 캡슐을 주지 않았다. 그냥 건너뛴 것이다. 아이는 하루 종일 평온했고 평소보다 약간 더 활기차 보이기까지 했다. 저녁 무렵 강소망은 아리가 스스로 고개를 돌리려 애쓰는 것을 발견했다. 셋째 날, 그녀는 3번의 복용을 모두 건너뛰었다. 아리는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강소망이 방에 들어오면 눈을 돌렸다. 넷째 날, 아이는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강소망은 모든 변화를 기록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캡슐은 아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억제하고 있었다. 5째 날, 강소망은 최윤아가 집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확인하기로 했다. 손님방 옷장에서 그녀는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페이지를 넘기자 주소, 전화번호, 메모들이 보였고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차승환, 공급책, 전화 010XXXXXXXX. 강소망은 얼어붙었다. 차승환, 그녀는 그 남자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누명을 씌워 자유를 빼앗아간 전남편.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이 이곳 박서준의 집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수첩을 덮어 제자리에 두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박서준이 부산에서 돌아왔다. 협상은 기대 이상으로 잘 진행되었다. 투자자는 상당한 금액의 그룹의 남은 자산을 매입하기로 동의했다. 박서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는 저녁에 집에 도착했다. 집은 고요하고 깨끗했다. 부엌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났다. 박서준은 2층으로 올라가 아리의 방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그대로 멈춰섰다. 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고개는 들려 있었고 눈은 맑고 또렷했다.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서준은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리가 입을 열어 거칠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는 기적처럼 들렸다. 박서준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딸을 끌어안았다. 아이는 따뜻하고 살아있었고 현실이었다. 아리야, 내 딸 말을 하는 거니? 강소망은 창가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서준이 눈물과 감사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따님을 돌보던 그 여자, 정말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셨습니까? 박서준은 아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슨 말입니까? 강소조친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녀의 물건에서 이걸 찾았어요. 비타민 공급책의 전화번호와 이름입니다. 차승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차승환, 그 사람은 여러 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잖소. 우리와는 경쟁 관계였지? 그런데 그가 왜 여기에? 강소망은 가까이 다가가 수첩을 건넸다. 그 남자는 제 전남편입니다. 저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바로 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이 당신의 집에서 당신 딸에게 먹이던 약과 관련하여 나타난 겁니다. 무겁고 짙은 침묵이 흘렀다. 박서준은 수첩을, 그리고 강소망을, 다시 아리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눈에는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다. 강소망이 말을 이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캡슐을 끊었습니다. 결과는 직접 보고 계시죠. 당신의 딸은 치료받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박서준 씨 독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살핌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박서준은 차갑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의 파도가 속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강소망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경쟁 관계였다고. 당신의 딸이 쓰러져가는 동안 당신은 사업도 자산도 아닌 딸의 건강에만 매달렸죠. 당신의 약점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박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퍼즐은 정말로 맞춰지고 있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의 그룹은 조직적으로 무너졌다. 계약은 경쟁사에게 넘어갔고 자산은 헐값에 팔려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차승환은 그림자 속에 숨어 박서준이 잃는 모든 것을 사들이고 있었다. 그가 내 딸을 이용했어. 박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남자를 알아요. 그는 타인의 약점을 도구로 사용하죠. 저도 겪어봤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였던 거고요. 아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기억나. 그 아줌마가 나한테 약을 줬어. 저항할 수가 없었어. 박서준은 딸을 끌어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안에서는 차갑고 명확하며 무자비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강소망이 맞은편에 앉았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분노와 결의만이 가득했다. 증거를 모을 겁니다. 그의 방식 그대로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강속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에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그것은 확신에 찬 빛이었다. 그녀는 그 지옥을 겪고 살아남았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럼 이 캡슐 분석부터 시작하죠. 그녀가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요. 공식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의 곁에는 대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 창밖으로는 땅거미가 짙어지며 집을 그림자로 뒤덮고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이미 희망과 정의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지난 1년 반 동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리려 애썼다.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언제 그의 삶이 조종된 악몽으로 변해버렸을까? 아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1년 전 늦봄이었다. 그때부터 사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쇼핑센터 건설을 위한 가장 큰 계약이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술적 결함 때문에 파기되었다. 전문 감정 결과 모든 기준에 부합한다고 확인되었지만 발주처는 이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하청업체, 즉 차승환의 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였다. 당시 박서준은 그것을 불운으로 치부했다. 사업이란 예측 불가능하고 경쟁은 치열하니까. 하지만 이제 강소망이 들려준 이야기의 관점에서 그 사건들을 되짚어보니 그는 하나의 시스템을 보았다. 차갑고 계산된 파괴 계획. 그가 병원과 사무실을 오가며 딸을 구하고 사업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누군가는 계획적으로 그를 파괴하고 있었다. 파트너들은 협력을 거부했고 은행은 대출을 동결했으며 세무서는 잊지도 않은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그리고 차승환은 유령 회사를 통해 조용히 자산을 사들였다. 그리고 최유나, 그가 신뢰했던 간병인, 그의 딸을 치료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녀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며 독살하고 있었다. 박서준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분노는 나쁜 조언자다. 아침 6시, 그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강소망은 이미 그곳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못 주무셨군요. 잠이 안 왔어요.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을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해서요. 강소망은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테이블에 놓았다. 눈치챌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전문가의 소행이에요. 차승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움직이면서 자신은 그림자 속에 머무는데 능숙해요. 절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죠? 박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진하고 입안을 데우는 맛이었다.
그 사람에 대해 말해주세요. 아는 건 전부 다. 강소망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고통이 스쳤다. 12년 전에 결혼했어요. 저는 개인 병원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했고 그는 사업을 키우고 있었죠. 처음 몇 년은 좋았어요. 그러다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거칠어지고 차가워지고 밖에서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죠.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는 모든 걸 빼앗겠다고 협박했어요. 아파트, 차, 심지어 병원에서의 제 직장까지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저녁 경찰이 찾아왔어요. 제 차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누군가 스페어 타이어 밑에 가루가 든 봉지를 숨겨놓았던 거죠. 수사는 차승환과 연관된 사람이 맡았고 저를 위해 고용된 변호사도 그의 편이었어요. 저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주 전에 출소했고요. 박서준은 들으며 자신이 상대해야 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차승환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파괴하는 포식자였다. 최윤아는요? 박서준이 물었다. 그 여자는 어디서 나타난 거죠? 강소망은 씁쓸하게 웃었다. 최윤아는 그의 정부였어요. 제가 이혼하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그녀 때문이었죠. 그녀는 그의 회사 중 한 곳에서 관리자로 일했어요. 젊고 야심차고 돈과 지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였죠. 박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퍼즐이 더욱 선명하게 맞춰졌다. 최윤아는 아리를 병원에서 치료했던 의사의 추천을 통해 그의 삶에 나타났다. 이제야 알겠다. 그 추천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온 거군요를 그가 말했다. 아리를 감시하고 그 빌어먹을 캡슐을 먹여서 반의식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런데 제게는 그녀를 의료교육도 받았고 중환자 간병 경험도 있는 전문가라고 추천했죠.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딸에게 매달려 있는 동안 당신의 사업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협상이나 계약에 집중할 수 없었죠. 당신은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완벽한 표적이었죠. 박서준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밖으로 동이 트고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름답고 평온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가 말했다.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강소망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일주일 내내 관찰 일지를 썼어요.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캡슐 복용 시간, 아리의 반응, 상태의 변화. 보세요. 매번 복용 후 40분 뒤에 상태가 악화돼요. 복용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회복하고요. 박서준은 수첩을 받아들고 글자들을 훑어보았다. 기록은 의료기록처럼 정확하고 상세했다. 첫째 날 오전 8시 정각, 캡슐 복용, 8시 42분, 동공 수축, 무기력, 자극에 대한 반응 없음. 오후 2시 정각, 캡슐 복용, 2시 38분, 졸음 심화, 근육 약화. 오후 8시 정각, 복용 취소. 밤 10시 정각, 근력 약간 호전. 둘째 날 모든 복용 취소. 오전 10시 정각, 아리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림. 오후 3시 정각, 오른손 손가락 움직임. 저녁 7시 정각, 소리를 내려고 시도함. 셋째 날 약물 없이 오전 9시 정각, 스스로 고개를 가눔. 오후 12시 정각, 의식 있는 시선, 얼굴에 시선 고정. 오후 4시 정각, 아슴절 발음. 읽어 내려갈수록 목이 메어왔다. 그에 따른 치료로 위장된 독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강소망이 말했다. 실험실 분석이 필요해요. 캡슐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소견서 말입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의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이동욱이라고 진단센터장입니다. 그가 도와줄 겁니다. 그를 믿을 수 있나요? 네, 이 그는 차승환과 관련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요. 박서준은 오전 9시에 이동욱에게 전화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놀랐다. 박서준이 동창회 모임에 나오지 않은 지 거의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준아, 살아있었냐? 사라진 줄 알았네? 거의 그랬지? 동우가 도움이 필요해. 급한 일이야. 듣고 있어? 박서준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동욱은 잠자코 듣더니 말했다. 캡슐 가져와. 분석해줄게. 하지만 만약 거기에 금지 약물이 들어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알아. 일단 소견서부터 줘. 1시간 뒤 박서준은 진단센터에 도착했다. 이동욱은 흰 가운을 입은 키 크고 희끗희끗한 머리의 남자로 사무실에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포옹했고 이동욱은 친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안색이 안 좋아. 기분도 그래? 박서준은 캡슐이 든 약통을 건넸다. 이동욱은 그것을 손안에서 돌려보고 뚜껑을 열어 몇 개를 손바닥에 쏟았다. 투명하고 노란 가루, 상표도, 라벨도 없었다. 수상하군. 분석에 얼마나 걸릴까? 하루, 최대 이틀. 독성학 연구실로 보낼 거야? 향정신성, 진정제, 금지 약물 포함 여부를 검사할게.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동욱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알아. 집에 가서 쉬어. 결과 나오면 바로 전화할게. 박서준은 점심때쯤 집에 돌아왔다. 강소망은 아리에게 국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손이 떨리긴 했지만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박서준은 부엌 문턱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아리는 부축 없이는 앉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밥을 먹고 있었다. 강소망은 그를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됐어요? 분석 결과는 하루 이틀 뒤에 나올 겁니다. 아리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무서웠어. 박서준은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쌌다. 뭐가 무서웠어? 딸, 그 아줌마가? 최유나 아줌마. 그 사람이 나한테 알약을 줬어. 그거 먹고 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박서준은 딸을 더 꽉 껴안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딸은 고통받고 있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저항할 수 없었다. 그것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했다. 강소망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었다. 박서준은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는 말을 속삭였다. 아이는 그에게 기댔고 그는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틀이 지났다. 끝없이 긴 기다림의 이틀이었다. 박서준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집 안을 서성이고 서류 작업을 하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분석 결과로 돌아갔다. 만약 거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그냥 비타민이고 아리의 호전은 하지만 강소망은 확신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이를 관찰하며 모든 변화를 기록했다. 아리는 날마다 더 활발해졌다. 말을 잘하기 시작했고 부축을 받으며 방 안을 걸어 다녔다. 그녀의 눈은 다시 생기를 띠었고 주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셋째 날 이동욱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서준아, 와, 이 결과 나왔어. 박서준은 30분 만에 센터로 달려갔다. 이동욱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소견서가 인쇄된 종이들이 놓여 있었다. 박서준이 앉자 이동욱이 서류를 건넸다. 읽어봐. 박서준은 텍스트를 훑어보았다. 전문 용어, 화학식, 퍼센트. 하지만 핵심은 그에게도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제출된 샘플에서 다음 물질이 검출됨, 페나제팝, 티자니딘, 아미트립틸린. 해당 약물들은 진정제, 근이완제, 항우울제 그룹에 속함. 의료적 처방 없이 명시된 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 근육 약화, 졸음, 협응장애,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신경학적 질환과 함께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음. 박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걸로 내 딸을 독살한 거야? 이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비타민이 아니야. 조합했을 때 강력한 진정제 역할을 하는 향정신성 약물 칵테일이지. 뇌 활동을 억제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사람을 몽롱한 상태로 만드는 거야. 내 딸은 계속 이딴 쓰레기를 주입당했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었던 거야. 박서준은 종이를 움켜쥐었다. 분노가 뜨겁고 맹목적인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소리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이 짓을 꾸민 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이동욱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준아, 진정해. 이제 증거가 있잖아. 이건 공식적인 실험실 소견서야.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갈 수 있어? 박서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주먹을 폈다. 이동욱이 옳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고맙다.
동우가 너한테 빚졌어. 별말을 다 이 딸 잘 챙기고 조심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놈이라면 아주 위험한 놈이야. 박서준은 소견서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소망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읽었고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이제 확실히 알겠군요. 페나제팜, 티자니딘, 아미트립틸린.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건 다 들어있네요. 강소망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박서준 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되셨나요? 무슨 일 말입니까? 전쟁이요. 우리가 경찰에 가면 차승환은 알게 될 거고 방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에겐 인맥, 돈, 영향력이 있어요. 빠르고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박서준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다른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강소망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캡슐 분석뿐만 아니라 최윤아와 공급책, 그리고 차승환 사이의 연결고리, 서류, 기록, 대화 내용 같은 것들.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말입니다. 박서준은 맞은편에 앉았다. 어떻게 그걸 하죠? 우선 이 캡슐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찾아봅시다. 최윤아의 수첩에 공급책 전화번호가 있었죠. 우리가 전화해서 새 물량을 주문하고 전달 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위험하군요. 네, 하지만 효과적이죠. 박서준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강소망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등을 돌렸다. 제가 겪은 일 중에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보살핌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 당신이 믿는 사람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길 바란다는 것, 그게 사람을 속에서부터 무너뜨려요. 저는 오랫동안 차승환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그가 모르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박서준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강소망이 그를 돌아보았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증거 하나씩.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이해했다. 지금 그가 느끼는 것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차갑고 계산적인 결의. 그날 밤 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재에 앉아 실험실 소견서와 강소망의 기록을 다시 읽으며 최윤아와의 모든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가 어떻게 미소 지었는지, 어떻게 아리를 돌보았는지, 비타민이 꼭 필요하다고 어떻게 장담했는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거짓말. 새벽녘에 그는 수첩에 행동 계획을 적었다. 캡슐 새 물량 주문, 전달 과정 기록, 최윤아와 차승환의 연결고리 찾기, 서류, 대화 내용, 자금 흐름 확인. 누가 최윤아에게 돈을 지불했나? 돈은 어디서 왔나? 언론인 접촉, 여론화, 최고의 방어. 모든 증거가 완비되었을 때만 경찰에 가기. 박서준은 수첩을 덮었다. 계획은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아침에 그는 최윤아의 수첩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젊고 자신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받았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딸에게 줄 비타민 새 물량이 필요한데요. 최윤아 씨가 당신에게 연락하라고 추천해 주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윤아 씨,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박서준이 주소를 알려주었다. 상대방은 택배기사가 내일 저녁에 가져다 줄 겁니다. 지불은 물건 받을 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얼마죠? 한 통에 50만 원입니다. 박서준은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다. 강소망이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저녁에 준비해야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대화를 녹음할게요. 법정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수사 시작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박서준은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보았다. 이 여자는 지옥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정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망 씨, 그가 말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떠나서 다른 일을 찾고 모든 걸 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는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미소는 슬펐지만 따뜻했다. 보살핌으로 위장한 독살이 어떤 건지 아니까요. 저나 당신의 딸이 겪었던 일을 다른 누군가가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한 팀이었다. 공동의 목표, 공동의 고통, 그리고 정의에 대한 공동의 희망으로 뭉친 팀. 저녁에 아리는 처음으로 혼자서 1층으로 내려왔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박서준과 강소망은 아래층에서 박수로 그녀를 맞았다. 아이는 조용하고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것은 진짜 웃음이었다. 아빠, 나 약한 거 이제 지쳤어. 그녀가 말했다. 다시 살고 싶어. 박서준은 딸을 안았다. 살게 될 거야. 딸, 약속할게. 우리가 다 바로잡을게.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임을 알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박서준은 빗소리에 잠을 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그저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였다. 그는 눈을 뜨고 시계를 보았다. 오전 6시. 오늘 저녁에 택배기사가 새 캡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강소망은 이미 차 한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아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를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잠을 설쳤나 봐요. 오늘 저녁 일 때문에요.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내려놓았다. 저도요. 박서준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지하게요. 그는 맞은편에 앉아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주전자에서 커피를 따랐다. 듣고 있습니다. 강소망은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깍지 꼈다. 그녀의 얼굴은 집중한 표정이었다. 차승환을 제대로 폭로하고 싶다면 캡슐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택배 기사가 약을 가져오겠죠. 우리는 전달 과정을 기록할 거고요. 하지만 그건 사슬의 가장 아래쪽 고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택배 기사, 최유나, 그리고 차승환 본인 사이의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서류, 대화 내용, 자금 흔적 같은 것들이요. 박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떻게 그걸 구하죠? 우선 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전에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요. 박서준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강소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그냥 심리상담사가 아니었어요. 중독자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병원에서 일했죠. 환자들 대부분은 돈 많은 사람들, 사업가, 공무원들이었어요. 차승환은 유령 회사를 통해 그 병원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의 파트너가 소유주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가 모든 것을 통제했죠. 그래서요. 그 병원은 위장이었어요. 일부 환자들은 정말로 치료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다른 목적의 장소였죠. 차승환은 약점을 잡았어요. 치료 중 대화 녹음, 의료 기록, 금융 정보 같은 것들이요. 나중에 그걸 압박용으로 사용했죠.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그가 레스토랑에서 우리 환자 중 한 명과 만나는 것을 우연히 보고 알게 됐죠. 흥미가 생겨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차승환이 병원 서버의 별도 폴더에 보관하던 기록들을 찾아냈죠. 기밀 정보, 의료 기록, 사적인 대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소망은 씁쓸하게 웃었다. 실수를 했어요. 그에게 안다고 말해버렸죠. 그만두라고 요구했어요. 제가 경찰에 갈까봐 그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에게 누명을 씌웠죠. 차 안에 마약, 조정된 수사, 유죄 판결. 저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3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박서준은 침묵했다. 최유나는요? 그가 물었다. 그 여자는 이 모든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죠? 최유나는 바로 그 병원의 관리자였어요. 저와 그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둘은 만나기 시작했죠. 제가 체포된 후 그녀는 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의 침대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에서도요. 그녀는 그의 신복이 되었고 그는 그녀를 더러운 일에 이용했죠. 박서준은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다. 그렇다면 그녀가 우리 집에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군요. 물론이죠. 차승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경쟁자였으니까요. 성공적인 그룹, 대형 계약, 명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당신 딸이 아프자 기회를 본 거죠. 아리를 치료하던 의사의 추천을 통해 그녀를 당신에게 보낸 겁니다. 박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이의 병을 압박의 도구로 사용했다. 맞아요. 당신이 아리에게 매달려 있는 동안 당신의 사업은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되었죠. 차승환은 당신의 파트너들을 매수하고 계약을 파기시키고
허위 신고로 특별 감사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최윤아는 당신 딸이 무력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관리했죠. 아리가 오래 앓을수록 당신은 더 약해졌으니까요. 박서준은 식탁으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분노로 속이 들끓었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좋아요. 다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최윤아와 차승환, 캡슐과 그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죠? 강소망은 휴대폰을 꺼내 어떤 앱을 열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최윤아가 전자일기를 썼던 게 기억났죠. 그녀는 거기에 약속, 업무, 대화 내용을 기록했어요.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일기를 찾으면 당신 집에서 일했던 것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녀의 컴퓨터나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죠.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녀가 여기에 흔적을 남겼다면요? 기록이나 서류 같은 거요?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있어요. 그녀의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더 꼼꼼하게요.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최윤아가 머물던 방은 작았다. 침대, 옷장, 책상. 박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강소망은 옷장을 확인했지만 낡은 옷 몇 벌뿐이었다. 아무것도 없네요. 박서준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소망은 침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 밑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열었다. 안에는 서류, 인쇄물, 영수증, 청구서 등이 들어 있었다. 강소망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그녀의 얼굴이 집중해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환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세요. 그녀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결제 영수증이었다. 수취인 주 메디팜 플러스 지불인 최윤아 금액 500만 원 지불 목적 의료약품 대금 주식회사 메디팜 플러스 박서준이 되뇌었다. 그게 뭐죠? 강소망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빠르게 이름을 입력했다. 3년 전에 등록된 회사네요. 법인 주소는 가상 오피스, 사업 종류는 의약품 도매업, 소유주는 누구요? 강소망은 페이지를 스크롤했다. 설립자 겸 대표이사 조태진.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조태진. 그 사람 알아요. 차승환의 경호원으로 일했죠. 보안팀장이었어요. 강소망이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연결고리는 이렇군요. 강소망이 천천히 말했다. 차승환이 조태진을 통제하고 조태진은 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최윤아는 그 약품을 사서 아리에게 비타민인 척 먹이는 거죠. 박서준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다. 이거 흥미롭네요. 결제 날짜가 8개월 전이에요. 최윤아가 우리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랑 딱 맞아요. 강소망은 계속해서 상자를 뒤졌다. 같은 회사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 몇 장을 더 찾아냈다. 모두 작년 한 해 동안의 것이었다. 금액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다양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약품을 구매했어요. 강소망이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박서준은 모든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실로 돌아왔다. 강소망은 형사가 증거를 늘어놓듯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제 최윤아와 조태진의 회사 사이의 연결고리는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조태진과 차승환 사이의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건설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 연락처가 남아있어요. 그들 중 누군가는 차승환을 알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알겠죠. 그는 예전에 함께 몇몇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전 파트너인 안태현에게 전화했다. 안태현은 바로 받지 않았다. 서준아, 오랜만이다. 안녕, 태현아. 정보가 좀 필요해서. 차승환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지. 왜? 그의 최측근에 대해 알아봐야 해. 특히 조태진이라는 사람. 조태진은 그의 오른팔이야. 보안팀장. 특수부대 출신 전직 군인이지. 차승환은 그를 완전히 신뢰해. 조태진은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처리하지. 박서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럼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거네? 아니, 그는 해결사야. 경쟁사를 압박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경찰과 검찰에도 연줄이 있다고들 해. 차승환에 대한 몇몇 사건들이 바로 조태진 덕분에 종결됐지?
알았어. 고맙다. 태현아. 서준아, 조심해. 차승환 일에 끼어드는 거 위험해. 박서준은 전화를 끊었다. 강소망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조태진은 단순한 유령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차승환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랍니다. 불법 약물 공급을 조직하는 일도 포함해서요.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림이 더 명확해지네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자금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이요. 박서준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해가 더 높이 떠올라 방 안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탐정소설처럼 변해버렸는지 생각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파산 후 살아남으려 애쓰는 평범한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덮친 범죄 계획을 파헤치고 있었다. 저녁에 택배 기사가 올 겁니다. 그가 말했다. 대화를 녹음하고 약물 전달 과정을 기록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조태진에게 접근해 볼 거고요. 강소망이 그에게 다가왔다. 박서준 씨, 우리가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아시죠? 차승환은 위협을 느끼면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미 한 번 저를 파괴했어요. 당신도 파괴할 수 있어요. 박서준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시도했어요. 내 사업을 망가뜨리고 내 딸을 독살했죠. 그가 더 이상 뭘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강소망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겐 아리가 있잖아요.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박서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해요. 내 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다. 낮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박서준은 서류 작업을 하며 남은 사업 자산 매각 계획을 세웠다. 강소망은 아리와 함께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는 시간마다 더 생기 있고 활발해졌다. 점심때 아리는 부엌으로 내려와 스스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박서준은 그녀를 지켜보며 기쁨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딸은 최유나만 아니었다면, 그 빌어먹을 캡슐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일찍 나을 수 있었다. 아빠, 아리가 불렀다. 질문 하나 해도 돼? 물론이지, 딸. 그 아줌마, 최유나 아줌마. 정말 나를 해치고 싶었던 거야? 박서준은 딸 옆에 앉았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겁주고 싶지도 않았다. 응,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너를 아프게 하는 약을 줬지? 왜? 세상에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 아리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그 사람들 벌 줄 거지? 박서준은 딸의 어깨를 감쌌다. 응, 우리는 정의를 실현할 거야. 저녁이 금세 찾아왔다. 7시에 박서준과 강소망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녹음기, 그리고 거실 구석에 설치한 몰래카메라. 박서준은 녹화를 확인했다. 소리와 영상은 선명했다. 7시 30분에 초인종이 울렸다. 박서준은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다. 20대 중반의 운동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배낭을 메고 서 있었다. 박서준은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서준 씨 맞으시죠? 네. 주문한 물건 때문에 오셨죠.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박서준은 불을 켜고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택배기사는 앉아서 배낭에서 흰색 약통을 꺼냈다. 최유나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비타민입니다. 50만 원입니다. 박서준은 돈을 꺼냈지만 바로 건네지는 않았다. 이 비타민은 어디서 온 거죠? 제조사가 누굽니까? 택배기사는 비웃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세요? 효과만 좋으면 됐지? 내 아이에게 뭘 먹이는지 아는 건 중요합니다. 택배기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건 특별한 복합제입니다. 최유나 씨가 당신을 위해 주문했었어요. 단골 고객이라고 하더군요. 최유나 씨는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택배기사는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왜요? 박서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냥 직접 연락처를 갖고 싶어서요. 나중에 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택배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회사로 연락하세요. 메디팜 플러스요. 최유나 씨가 말하길
당신은 차승환 회장님의 오래된 라인 고객이라고 하던데요. 박서준은 얼어붙었다. 택배기사가 스스로 이름을 말했다. 스스로 연관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차승환 회장님이요. 그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되물었다. 내의 최윤아 씨가 관리하던 고객들은 다 그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분이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나. 박서준은 돈을 건네고 약통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기사는 일어나 배낭을 맸다. 별일 없으시죠? 뭔가 좀 이상해 보이셔서.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딸이 아파서. 택배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박서준은 문을 닫고 그 문에 등을 기댔다. 손이 떨렸다. 강소망이 옆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내내 그곳에 있었다. 그가 직접 차승환의 이름을 말했어요. 네, 녹음됐어요. 강소망은 카메라로 다가가 확인했다. 모두 녹화됐어요. 소리랑 영상도 완벽해요. 이제 약물이 차승환 라인을 통해 공급되었다는 직접적인 증언을 확보했어요. 박서준은 소파에 앉아 약통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다음은 뭐죠? 이제 경찰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경찰서 말고요. 차승환과 관련 없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형사가 있어요. 황인성이라고. 같은 학교를 다녔죠.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일해요. 제가 알기로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전화하세요. 만남을 약속하고요. 박서준은 번호를 눌렀다. 황인성은 바로 받았다. 서준아, 이게 얼마만이냐? 안녕, 인성아. 도움이 필요해. 급한 일이야. 황인성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돼. 내일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내일 오전 10시쯤에 수사팀으로 와 방문객으로 등록해줄게. 박서준은 전화를 끊었다. 강소망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를 믿으세요? 내 인성이는 돈에 팔려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길 바라죠. 그날 밤 박서준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했다. 황인성에게 무슨 말을 할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차승환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은 조용하고 별이 총총했다. 저 도시 어딘가에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아이의 병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 남자는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서준은 침대로 돌아와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는 꿈에서 건강하고 웃으며 들판을 뛰어다니는 아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임을 알았다. 아침은 전화벨 소리로 시작되었다. 박서준이 막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박서준 씨 되시죠? 여성의 공식적인 목소리였다. 차승환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박서준은 등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차승환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 협력이요. 그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되물었다. 네, 왜 회장님께서 박서준 씨가 그룹의 남은 자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입니다. 박서준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건 우연일 리 없었다. 차승환이 무언가를 느꼈거나 알아차린 것이다. 차승환 회장님께 생각해보겠다고 전해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준은 전화를 끊었다. 강소망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그의 얼굴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차승환이 전화했어요. 비서를 통해서요. 제 사업 인수를 논의하자고 만나고 싶답니다. 강소망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는 그냥 연락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택배기사가 뭔가 의심하고 보고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강소망은 창가로 다가가 생각에 잠긴 채 거리를 내다보았다. 가능성 있어요. 차승환은 항상 상황을 통제해요. 위협을 느꼈다면 선수를 치기 시작할 겁니다. 박서준은 커피를 따랐다. 그럼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겠군요. 오늘 황인성을 만나러 갑니다. 모든 자료를 그에게 넘길 거예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왜요? 제가 증인이니까요. 최윤아가 아리에게 어떤 약을 남겼는지 봤고 약을 끄는 뒤의 경과를 관찰했어요. 제가 함께 있으면 더 힘이 실릴 겁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오전 9시 그들은 시내로 향했다. 아리는 집에 남겨두었다. 아이는 아직 장거리 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박서준은 이웃의 이정숙 할머니에게 딸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기꺼이 동의했다. 경제범죄수사팀은 시내 중심가의 오래된 행정 건물에 있었다. 박서준과 강소망은 출입 절차를 밟고 3층으로 올라갔다. 황인성은 서류와 파일로 가득 찬 작은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는 보통 키에 다부진 체격, 상냥한 인상의 남자였다. 서준아, 그가 오랜 친구를 껴안았다. 피곤해 보이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인성아, 이쪽은 강소망 씨야. 내 딸을 도와주고 있어? 황인성은 강소망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박서준은 가방에서 서류 폴더를 꺼냈다. 실험실 소견서, 영수증, 캡슐 약통 사진, 택배 기사와의 대화 녹취록. 그는 모든 것을 황인성 앞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내 딸이 1년 넘게 독살당했어. 치료를 빙자해서 진정제를 먹였고 그 약 때문에 아이는 식물인간처럼 변해갔어. 간병인 최유나라는 여자가 한 짓이야. 약은 메디팜 플러스라는 회사를 통해 공급됐고 소유주는 조태진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차승환이 있어. 황인성은 말없이 들으며 서류를 뒤적였다. 실험실 소견서를 읽고 영수증을 살피고 택배 기사와의 대화 녹음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건 중대한 혐의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차승환은 거물 사업가야. 인맥, 변호사, 영향력이 막강하지. 알아. 하지만 증거가 있어? 황인성은 실험실 소견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건 좋아. 전문가의 서명이 있는 공식 감정서니까. 영수증도 증거가 되고. 하지만 조태진과 차승환의 관계는 아직 증명해야 해. 공식적으로 조태진은 별개의 법인이야. 박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조태진은 차승환 밑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해.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야. 알려진 것과 증명된 것은 달라. 서류, 고용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내용 같은 게 필요해. 그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무언가 말이야. 강소망이 끼어들었다. 만약 우리가 금융적 연결고리를 찾는다면요. 차승환에게서 조태진이나 메디팜 플러스로 돈이 오간 내역이요. 황인성은 그녀를 보았다. 그게 이상적이겠지? 하지만 어떻게 그걸 알아낼 건데? 은행 정보는 비공개야. 공식적인 요청, 법원의 결정이 필요해.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박서준이 물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이 법원이 요청을 승인한다는 보장도 없고.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다. 황인성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증인을 찾는 거지? 차승환과 일했고 그의 수법을 아는 사람들. 아니면 최유나가 증언한다면? 최유나가. 박서준은 비웃었다. 그 여자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차승환에게 충성하니까. 강소망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유나는 돈과 편안함을 좋아해요. 증언을 대가로 면책 거래를 제안한다면 동의할지도 몰라요. 황인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있네. 하지만 먼저 그녀를 찾아야 해. 지금 어디 있지? 박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전혀 몰라. 해고된 후에 사라졌어. 전화도 안 받고. 황인성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전산망으로 확인해볼게. 시내에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나는 사건을 접수할게. 불법 의약품 유통 및 상해 혐의로. 그러면 수사를 위한 공식적인 권한이 생기니까. 박서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고맙다, 인성아. 너를 믿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황인성은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학창 시절부터 친구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하지만 조심해. 차승환이 자기를 상대로 사건이 열린 걸 알게 되면 행동에 나설 거야. 증인을 압박하고 증거를 없애고 사람들을 매수하겠지? 그는 더러운 게임의 대가야.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그들은 건물을 나섰다. 거리는 햇살이 가득하고 따뜻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쁘게 움직이며 박서준의 삶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강소망은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황인성이 증인, 서류, 금융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찾죠?
강소망은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보았다. 생각이 있어요. 위험하지만 성공할 수도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직접 차승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의 제안에 동의하고 협상에 나서는 거죠. 저는 근처에 있을 거고요.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실언을 해서 결정적인 말을 할지도 몰라요.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위험해요. 그는 바보가 아니에요. 속임수를 눈치챌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당신이 절망에 빠져 어떤 거래든 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면 그는 긴장을 풀 거예요. 차승환은 자신감이 넘쳐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계획은 정말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해봅시다. 저녁에 박서준은 차승환의 비서에게 다시 전화했다. 차승환 회장님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내일 정오에 회장님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박서준과 강소망은 차승환의 사무실이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 도착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다. 강소망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고 박서준은 신원 확인을 거쳐 출입증을 받고 10층으로 안내받았다. 차승환의 사무실은 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넓고 밝았으며 파노라마 창문이 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비서가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박서준은 방을 둘러보았다. 큰 테이블, 가죽 의자, 벽에는 값비싼 액자에 담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말해주고 있었다. 차승환은 몇 분 뒤에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에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와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비싼 정장, 자동차 한 대 값은 좋게 될 시계. 박서준 씨, 그가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서준은 혐오감을 감추려 애쓰며 악수했다. 차승환 회장님이 그의 재킷 주머니 안에서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차승환은 서류 폴더를 열었다. 자, 박서준 씨, 당신의 재정 상황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룹은 거의 파산 상태더군요. 남은 자산이라고는 토지 몇 필지, 미완성 건물, 장비뿐입니다. 제가 합리적인 가격에 이 모든 것을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격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승환이 금액을 불렀다. 박서준은 벌떡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실제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이건 강도나 마찬가지잖소. 그가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차승환은 비웃었다. 이게 시장입니다. 당신의 자산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모두 당신의 문제를 알고 있죠. 제가 유일하게 사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격은 공정한 겁니다. 박서준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빚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먹어치울 테니까요. 집, 차,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딸, 그 아이는 요즘 어떻습니까? 박서준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차승환이 실언을 했다. 그는 처음부터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딸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다행이군요. 아이들의 병은 항상 힘든 일이죠. 기운, 시간, 돈을 다 앗아가니까요.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해합니다. 뇌수막염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힘든 병이고 회복도 오래 걸리죠. 박서준이 말을 이었다. 특별한 관리, 약, 비타민이 필요하고요. 차승환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물론이죠. 현대의학은 기적을 행하니까요. 좋은 전문가나 좋은 약을 찾는 게 중요하죠. 박서준이 덧붙였다. 예를 들면 메디팜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 거요.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차승환은 박서준을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서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박서준 씨, 당신은 거래하러 온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박서준은 일어섰다. 나는 당신 눈을 보러 왔소. 내 사업을 망가뜨리고 내 딸을 독살한 사람의 눈을. 차승환도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증거가 없을 텐데요. 있소. 당신의 비타민 성분에 대한 실험실 소견서.
택배 기사와의 대화 녹음, 최윤아의 영수증. 이 모든 건 이미 형사 손에 있소. 차승환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실수하는 겁니다. 아주 큰 실수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꺼이 감수하겠소? 박서준은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차승환이 그를 불렀다. 박서준 씨,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박서준이 돌아섰다. 당신보다는 덜할 거요. 그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그제야 박서준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창문 너머로 그를 본 강소망이 맞은편 카페에서 나왔다. 그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가 다가온 강소망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실언을 했어요. 아리의 병, 비타민을 언급했죠. 전부 녹음됐습니다. 박서준은 녹음기를 꺼내 보이며 비웃었다. 그들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다. 저녁에 황인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준아, 최윤아를 찾았어. 유령 회사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실상 차승환 소유야. 내일 아침에 압수수색하고 신문할 거야. 그 여자가 입을 열까요? 두고 봐야지. 나한테 비장의 카드가 있어? 거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해 및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만기 형량을 다 살게 될 거야. 박서준은 전화를 끊었다. 강소망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일 황인성이 최윤아를 신문한답니다. 그녀가 입을 열면 그건 폭탄이 될 거예요. 차승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겁니다.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겠네요. 밤에 박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둠 속에 누워 차승환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압박하고 위협하고 매수할 것이다. 하지만 박서준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옥을 겪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아침에 전화벨 소리가 그를 깨웠다. 황인성이었다. 서준아, 소식이야. 최윤아가 증언하기로 했어? 차승환이 어떻게 자기를 포섭했는지, 약물 공급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전부 다 불었어. 그녀의 서명이 담긴 진술서를 확보했어. 박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정말이야? 그래. 게다가 차승환이 돈을 송금한 계좌 번호도 넘겼어. 은행에 내역을 요청했지? 차승환 관련 회사에서 직접 송금한 내역이 있어? 연결고리가 완성됐어. 박서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럼 그를 잡은 거네? 거의. 오늘 저녁에 차승환 사무실과 메디팜 플러스 회사를 압수수색할 거야. 서류, 컴퓨터, 휴대폰을 압수할 거고 내일 아침에 체포할 거야. 박서준은 눈을 감았다. 정의가 마침내 그의 삶을 파괴한 자를 찾아가고 있었다. 고맙다, 인성아. 모든 게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 내 일인걸. 박서준은 전화를 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강소망은 이미 부엌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다 끝났어요. 차승환이 잡혔어요. 그녀는 그에게 기댔고 그는 그녀의 몸이 긴장을 푸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3년 동안 배신의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 아리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좋은 아침. 배고파요. 박서준은 그녀를 번쩍 들어 안고 빙글 돌았다. 좋은 아침. 딸,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리고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려움도, 고통도, 독도 없는 삶, 희망으로 가득 찬 삶. 그날 저녁을 박서준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읽지 않았다. 그저 한 곳을 응시하며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 1년 넘게 계속된 악몽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려 애썼다. 강소망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멜로디는 단순한 동요였지만 박서준에게는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의 딸이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밤 9시에 황인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준아, 작전 성공했어. 차승환 사무실과 메디팜 플러스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쳤어.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을 압수했지. 정보가 엄청나. 대화 내용, 금융서류, 지시 사항까지. 차승환은 자기 계획을 전부 상세하게 기록해뒀더군. 박서준은 수화기를 더 꽉 쥐었다. 그래서 다음은 곧 체포할 거야. 차승환, 조태진, 그리고 공범 3명 덕 동시에 기자들도 움직이고 있어. 내가 서류 사본을 넘겨줬거든. 점심때쯤이면 언론에 터질 거야.
고맙다, 인성아.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알아. 쉬어. 그럴 자격 있어? 박서준은 전화를 끊었다. 강소망이 부엌에서 나와 수건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좋은 소식인가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곧 차승환을 체포한대요. 강소망은 소파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3년을 기다렸어요. 정의는 없다고, 그가 이기고 나는 졌다고 생각하며 3년을 살았어요. 박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달라요. 그는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감옥도, 굴욕도 아니에요.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괴물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 모든 세월 동안 당신 곁에 이익을 위해 남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박서준은 그녀를 이해했다. 그 자신도 최윤아에 대한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겪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돕는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현실을 마주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더 강해졌죠. 강소망은 그를 보았다. 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아리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음악이 집 안을 가득 채우며 과거의 그림자를 몰아냈다. 아침에 박서준은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다. 황인성이었다. 다 처리됐어. 차승환은 자기 아파트에서 체포됐고 조태진은 사무실에서, 나머지 공범들도 다 구속됐어. 지금 신문하러 데려가는 중이야. 박서준은 침대에 앉아 얼굴을 문질렀다. 그는 어떻게 행동해? 차분해. 변호사를 요구하고 변호사 없이는 말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증거는 충분하니까. 서류, 대화 내용, 최윤아의 증언까지. 그는 빠져나가지 못해. 기자들은 이미 작업 중이야. 첫 기사는 1시간 뒤에 나갈 거야. 시끄러워질 거야. 박서준은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강소망은 이미 노트북을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보세요. 그녀가 화면을 돌렸다. 뉴스 포털 메인 페이지에 건설그룹 회장 체포, 비타민으로 위장해 아동에게 진정제 판매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박서준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기자는 차승환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 약물을 공급했는지,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의료진을 가장해 경쟁자들의 집에 잠입했는지, 부모가 사업을 잃는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반의식 상태로 방치되었는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기사에는 수갑을 찬 차승환, 경찰 옆에 선 조태진, 압수수색 봉인이 붙은 메디팜플러스 사무실 사진이 실려 있었다. 최윤아의 증언 인용문, 대화 내용 발췌, 금융서류 사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모든 언론사로 퍼져나갈 거예요. 강소망이 말했다. 저녁이면 온 나라가 그에 대해 알게 될 겁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속에서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기쁨도, 환희도 아닌 그저 안도감.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어깨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아리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그녀는 날마다 좋아 보였다. 뺨에는 혈색이 돌고 눈은 반짝였으며 움직임은 자신감이 넘쳤다. 식탁에 앉아 주스를 따랐다. 아빠, 오늘 마당에서 놀아도 돼요? 박서준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딸, 멀리만 가지마. 아빠가 옆에 있을게. 약속해. 아침 식사 후 박서준은 커피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따뜻한 날이었고 해가 더 높이 떠올라 공기를 덮이고 있었다. 그는 아리가 정원에서 노는 것을 보았다. 강소망이 그에게 다가왔다. 대단한 아이예요. 진정한 파이터죠. 그런 일을 겪고도 회복했으니까요. 그녀가 아리를 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대단했어요. 당신도, 아리도. 한 달 전, 저는 바닥에 있었어요. 모든 걸 잃었죠? 딸은 죽어가고 있었고, 미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강소망은 미소 지었다. 희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야죠. 그는 웃었다. 네, 당신이 제게 삶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딸에게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되찾은 거예요. 저는 그저 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줬을 뿐이에요. 박서준은 그녀를 보았다. 이 여자는 지옥을 겪었다. 인생의 3년을 잃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도울 힘을 자신에게서 찾아냈다. 그는 그가 아는 많은 남자들보다 강했다. 소망씨, 그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처럼요. 저와 아리는 당신에게 익숙해졌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강소망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박서준 씨, 저도 기쁠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소망은 그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쳤다. 좋아요. 남을게요. 박서준은 마음속에서 가볍고 밝은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다. 낮에 황인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준아, 오늘 차승환이 첫 진술을 했어. 모든 걸 조태진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약에 대해서는 몰랐고 조태진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해. 하지만 우리에겐 그가 직접 지시를 내리는 대화 내용이 있어? 그는 빠져나가지 못해. 조태진은 침묵하고 있어. 검찰과 거래를 요구하고 있지? 형량을 줄여주면 차승환의 모든 계획에 대해 다 불겠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직 생각 중이지만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조태진은 많은 걸 알고 있어? 다른 범죄, 누명 씌우기, 뇌물 같은 것들. 그의 증언이 있으면 차승환뿐만 아니라 그의 공범들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알아서 해. 중요한 건 차승환이 마땅한 벌을 받는 거야. 받게 될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하지. 저녁에 박서준은 텔레비전을 켰다. 모든 채널에서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유명 사업가 차승환 체포. 위조 약물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그의 사진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했다. 이름들을 부르고 사연들을 들려주었다. 박서준은 텔레비전을 껐다. 그는 그것을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매일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다. 차승환이 어떻게 경쟁자들을 파괴했는지, 어떻게 공무원들을 매수했는지, 어떻게 의료 사기를 압박용으로 사용했는지. 그의 제국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소유했던 회사들은 계약을 잃기 시작했고 파트너들은 협정을 파기했으며 투자자들은 돈을 빼갔다. 이사회는 그의 해임을 의결했다. 자산은 동결되고 계좌는 막혔다. 2주 뒤 공식적인 기소가 이루어졌다. 범죄단체 조직, 불법 의약품 유통, 중상해, 사기, 뇌물 공여, 총 15년까지의 징역형. 박서준은 과정을 지켜봤지만 세부 사항에 깊이 파고들지는 않으려 했다. 그에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했다. 삶의 재건. 그는 다시 시작했다. 남은 그룹 자산을 정직한 투자자에게 공정한 가격에 팔고 빚을 갚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신생기업가를 돕는 컨설팅 회사였다. 일은 수입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아리는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다시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음악을 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 속도에 놀랐다. 2달 만에 그녀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 박서준은 이것이 기적이지만 진실과 보살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소망은 그들과 함께 남았다. 공식적으로는 가족 도움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아리의 공부를 돕고 집안일을 하고 박서준의 새 사업을 지원했다. 그들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함께 겪은 지옥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우정이 자라났다. 어느 날 저녁, 아리가 이미 잠들었을 때 박서준과 강소망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초가을이었고 공기에서는 사과와 젖은 나뭇잎 냄새가 났다. 박서준은 와인 2잔을 따랐다. 무엇을 위해 건배할까요? 강소망은 생각에 잠겼다. 정의를 위해서요. 그것이 결국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해서. 박서준은 잔을 들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위해. 그들은 와인을 마셨다. 강소망은 잔을 내려놓고 별을 보았다. 있잖아요.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죠. 뭔데요? 차승환은 타인의 약점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는 취약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압박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약점은 강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고통을 겪고 살아남으면 이전보다 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리가 아팠을 때 저는 약했어요. 그녀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그게 저를 취약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강해요. 우리 둘 다 더 강해졌죠. 강소망이 덧붙였다.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고요함과 평화를 즐겼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박서준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한 달이 지났다. 차승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공개되었다. 기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박서준은 첫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괴한 남자의 눈을 보고 싶었다. 차승환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창백하고 늙어 보였다. 그의 시선은 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한 사업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범죄자처럼 보였다. 검사가 혐의를 낭독했다. 긴 범죄 목록, 피해자들의 이름, 피해액. 차승환은 눈을 들지 않고 말없이 들었다. 그 다음 최윤아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녀는 증언하며 차승환이 어떻게 자신을 포섭했는지, 어떻게 그의 지시를 수행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울며 용서를 구했다. 박서준은 그녀를 보며 동정심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조태진도 증언했다. 그는 계획, 누명, 경쟁자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범죄가 아니라 업무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재판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매 공판마다 새로운 세부 사항,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차승환의 변호인단은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상의 위반을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는 철벽 같았다. 11월 말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차승환에게 징역 13년, 재산 몰수, 사업활동 금지, 조태진에게 9년, 최윤아는 수사협조를 이유로 징역 5년의 집행유예. 박서준은 판결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황인성에게 전화했다. 모든 게 고마워. 별말을 다하의 정의가 승리한 거지? 박서준은 전화를 끊고 테라스로 나갔다. 아리는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강소망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박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다 끝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내 딸을 구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아마 나도요. 강소망이 그를 돌아보며 눈을 맞췄다.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죠? 박서준은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그녀가 옳았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겪었고 그곳에서 더 강하고 더 순수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왔다. 저녁에 그들은 셋이서 식탁에 앉았다. 박서준, 아리, 그리고 강소망. 저녁은 간단했지만 맛있었다. 아리는 학교, 친구들,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서준은 들으며 기뻐했다. 그의 딸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기가 넘쳤다. 저녁 식사 후 아리는 피아노 앞에 앉아 지난주에 배운 새로운 멜로디를 연주했다. 음악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박서준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 어딘가 감옥 벽 너머에 그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졌다. 힘에도 돈에도 인맥에도 지지 않았다. 그는 진실에 졌다. 박서준은 미소 지었다. 앞에는 삶이 있었다. 새롭고 깨끗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소망이 그에게 다가와 차 한 잔을 건넸다. 다음은 뭐죠? 박서준은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다음은 삶이죠. 정직하고 단순하고 진정한 삶.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아리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었다. 음악이 집 안을 빛과 온기로 가득 채웠다. 박서준은 강소망을 보았다.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증명해줬어요. 강소망은 미소 지었다. 신뢰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을지 선택하죠. 그리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명했다. 그가 아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아리는 연주를 마치고 돌아섰다. 아빠, 소망 아줌마, 좋았어요. 박서준이 다가가 딸을 안았다. 훌륭했어. 딸, 연주가 점점 더 좋아지네. 아리는 웃었다. 매일 연주할게요. 약속해요. 박서준은 딸을 안았다. 그의 딸은 건강했다. 그의 삶은 안정되고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그들은 남은 저녁을 함께 보냈다. 보드게임을 하고 오래된 영화를 보고
강소망이 구운 파이와 함께 차를 마셨다. 따뜻하고 아늑하고 평온했다. 아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박서준과 강소망은 테라스에 조금 더 앉아 있었다. 밤은 조용하고 별이 총총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있었다. 있잖아요. 박서준이 말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돈도, 성공도, 지위도 아니에요. 행복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예요. 강소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순간을 즐겼다. 멀리서 기차 경적이 울렸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박서준이 일어나 강소망에게 손을 내밀었다. 들어가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창문에 불이 꺼졌다. 아침은 밝고 맑았다. 박서준은 창밖의 새소리에 잠을 깼다. 그는 일어나 씻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강소망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리는 교과서를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 박서준이 말했다. 좋은 아침, 아빠, 아리가 대답했다. 강소망이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준비됐어요. 박서준은 커피 한 잔을 따라 식탁에 앉았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온기로 가득 채웠다. 그는 딸과 강소망을 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단순하고 조용하고 믿음직한 행복. 아리가 교과서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빠, 주말에 공원에 가요. 우리 셋이서. 박서준은 강소망을 보았다. 그녀가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너무나 많은 온기가 담겨 있어 그의 심장이 뭉클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단순한 도움이나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물론 가야지, 그가 대답했다. 우리 셋이서. 강소망이 박서준 앞에 크루아상이 담긴 접시를 놓았고 그들의 손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우연한 접촉이었지만 그것은 더 큰 무언가로 메아리 쳤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박서준은 그녀의 눈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것을 보았다. 애정, 신뢰, 그리고 막 싹트기 시작한 부드럽고 깊은 무언가.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남아줘서, 곁에 있어줘서, 우리에게 삶을 돌려줘서. 강소망은 미소 지었다. 당신이 제게 삶을 돌려줬어요. 새로 시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기회를 줬죠. 아리는 그들을 보며 어른스럽고 현명하게 미소 지었다. 두 분 다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라서 기뻐요. 박서준은 한 팔로 딸을 안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강소망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아침 햇살이 가득한 부엌 식탁에 셋이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들 각자는 온전하다고 느꼈다. 있잖아요. 박서준이 강소망을 보며 말했다. 다시는 마음을 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래야만 한다는 걸 증명해줬어요. 강소망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둘 다 고통을 겪었어요. 둘 다 많은 것을 잃었죠.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지도 몰라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의 곁에는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시 건강하고 행복해진 딸, 그의 버팀목이자 희망이 된 여자.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은 아름다울 것을 약속했다.